섬세한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불안과 고통만 줄일 수 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한번 바꿔보실래요? 자, 나는 나의 예민한 성격이 너무 싫어.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하기 싫어 이러실 수 있잖아요. 9살이 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극복한 부분들이 많고 예민한 것 때문에 한 번씩 서로 이제 날카롭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특별히 더 육아가 어렵다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좀 어느 부분에 섬세한지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순한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키우기 우리 애는 수월했어. 그렇게 뭐 울음 끝이 길지도 않고 설득도 잘 되고 이런 아이들도요. 보면은 둔하지 않아요.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예민하고 감정에도 민감하고 예민하다 아니다 우리 아이는 뭐다 이라고 딱 너무 정의를 내리기보다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데 한 발 더 가까워진다. 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다른 측면이 있진 않을까라고 좀 다양한 각도에서 아이를 관찰해본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지선 어머니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 내가 예민하면 몰랐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말이죠. 그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애금옥님 온 가족이 다 예민합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예민한 아들인데 예민함 때문에 부모님도 이제 승질이 납니다. 이게 보면은 아이들이 되게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 봤을 때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 울음소리에 예민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한 부모님들은 아이가 울면 일단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이것도 나의 어떤 감각적인 예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반응력치가 낮은 거일 수 있겠죠. 조금만 자극이 주어져도 크게 느끼는 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우리 집은 그냥 장난감이 다 그냥 엎어져 있고 막 그냥 난리가 나면은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싶은데 시각적인 역치가 이제 낮은 부모님들, 시각적으로 예민한 부모님들은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계속 이게 눈에 거슬리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계속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예민한 아이들이 불안도 높은가요? 너무너무 맞고요. 예민한 아이들이 들어오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또 예민함에는 어떤 감각적인 예민함을 지금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에서 오는 거,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경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함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오늘 소개할 책은 예민한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이라는 책이고 니시와키 슌지 님이 지은 책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정신과 전문인데 일본에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지금은 분류가 되고 있죠. 이제 예전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져서 바로 구입을 해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예민함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대처법은 없습니다. 희망적이기도 하고 뭔가 절망적이기도 한 질병이나 장애는 아니다. 뭔가 희망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대처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민한 분들의 고민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소리에 민감하거나 피부에 닿는 옷의 촉감에 거슬리고 혼잡한 곳에 있으면 피곤하고 늘 타인의 표정을 살피기 바쁘며 분명 남의 일인데도 감정이 요동칩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상이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여기다 별표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예민한 아이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그런데 한 명 한 명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그게 세세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부드러운 옷만 입어야 되고 어떤 아이는 꽉 끼는 거 못 입으니까 여자아이인데도 항상 트레이닝복만 입어. 어떤 아이는 엄마가 예민하니까 잘라줘도 실밥도 약간 굵은 선으로 되면 그거를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마다 양상이 제각각인 분야가 바로 이 의사 선생님의 전문 분야인 자폐 스펙트럼과도 같은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효과를 봤던 것들, 이제 본인이 사용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부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방법들의 공통된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 소개하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의학적으로는 없지만
임상에서 실천해온 방법들을 응용하면 섬세한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불안과 고통만 줄일 수 있다. 선택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소리에 불편한 사람이 소리가 갑자기 막 아기 울음소리가 막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있어도 막 더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이렇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자체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강점인 부분, 섬세한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지만 불안하고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소개되는 방법들은 당장 급한 불만 끄는 임시 방편과는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도 이제 작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훈육 클래스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제 방법들은 바로바로 써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고, 실제로 훈육 수업이든 코칭을 하면 바로바로 변화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아 이러니까 되네? 근데 그 다음번에 안 되네? 왜 안 되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되고, 임시 방편적으로 바로바로 아이들의 행동을 바꿔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거든요. 애 키우는 게 쉽기만 하면 좋겠지만 가장 쉬운 건 이제 애정을 표현하는 거. 아이들의 애정이 부족해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진짜 애정만 귀여워 예쁘다 아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해주면은 그거는 정말 쉽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아주 특히 이런 예민한 기질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훈육 상황이라든지 불편함들은 우리가 좀 꾸준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조은희님이 소리공포증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소리공포증이 있다는 거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큰 소리에 정말 민감하다. 아이에게 이런 예민함이 전달될까봐 무서운데, 아이가 풍선을 갖고 오면 엄마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풍선을 숨겨야만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건데 앞으로도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 오겠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일단 시작을 하면 해결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소리공포증이 있는 게 엄마의 잘못은 사실 아니니까, 아직은 아이가 5살이니까 엄마를 다 이해해주긴 어렵겠지만, 소리가 엄마라고 특정하기보다는 큰 소리가 났을 때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을 때 또는 어두워졌을 때 깜짝 놀랄 수 있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아이도 나랑 같아질 거라는 어떤 생각을 좀 어머니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아지면 어때요? 소리에 민감해서 엄마가 지금 부정적인 것들만 지금 계속 떠올리는 것 같은데, 소리의 예민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들, 풍선을 아이가 가져오면은 놀래잖아요. 일단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풍선을 내일도 가져오고 내일 모레도 가져올 수 있어. 집에서 풍선을 웬만하면은 사지 않는 방법이 좋겠지만, 밖에서 다 나눠주잖아요, 풍선들. 그런 걸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풍선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머니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도 투두리스트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나는 예민함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예민한 성격을 갑자기 둔감하게 만들 수도 없고, 사실 여러분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내렸습니다. 예민함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 건데, 변화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전제를 바탕으로 하면 괴로운 장소나 상황 또는 사람을 그저 피하기만 했던 대응에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어머니의 반응을 보면은 좀 이런 상황이 괴로운 거죠. 이런 상황이. 이거를 지금 피하고 싶은 건데, 이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생각을 전제로 하면 꼭 피하는 방법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폐 아이들한테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온다 라는 거를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행동을.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온다. 그런데 좀 예민하고 이런 분들일수록 이거를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완벽한 결과를 못 낸대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스레인지를 닦으러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옆에 보니까 싱크대에도 설거지가 가득 놓여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가스레인지를 닦으러 갔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어. 왜? 나한테는 설거지 하는 것도 완벽하게 끝내야 되고,
저 가스레인지 닦는 것도 나한테 중요한 일이고, 이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자극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중요하게 나한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너무 자극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결국에 완벽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또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 그럼 이거를 아이의 관점으로 돌려보면은 우리 아이가 하나를 뭔가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딴 것도 신경 쓰고 딴 것도 신경 쓰고, 결국에 근데 나는 이거를 잘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레고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잘 끼우고 싶어요. 근데 끼우려면 뭘 해야 되죠? 여기 구멍이 어디 있는지 잘 봐가지고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 옆에 늘어져 있는 거, 그 옆에 앉아있는 인형도 신경이 쓰이고, 엄마가 저 옆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설거지하는 소리도 다 자극으로 들어오니까 또 여기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목표가 뭐 이걸 완벽하게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집중을 못하게 되고, 내 기준은 높은데 그 기준만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보면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잖아요. 집중해서 아이가 하면 되는데, 일단 짜증이 나 있고 얘네들은 일단 한번 안 된다고 시작하면은 이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할수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럼 완벽함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더 완벽하게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를 내가 닦아야 돼. 가스레인지를 닦는다. 가서 먼저 이거를 뭐 드러내고 그 밑에 한번 세제를 뿌린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완벽하게 그것을 작성해야지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이거나 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해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에게도 이제 행동을 가르쳐 줄 때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온다 대신에 냉장고 앞으로 간다, 냉장고 문 손잡이를 잡는다, 당긴다, 이렇게 자세하게 지침을 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민한 아이들의 불안을 다루는 법이라고 라이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3가지 방법을 안내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안정감 주기 위해서 안내하기에 대한 게 나왔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약간 안내하기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뭔가 성공의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맨날 블록을 끼울 때마다 똑바로 안 돼서 짜증내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레고를 끼울 때는 네가 끼우고 싶은 걸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리고 싶은 것을 구멍을 맞춰. 그 다음에 꾹꾹꾹꾹 눌러. 하나 둘 셋 해서 꾹 눌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옷 같은 것도 딱 붙는 거 힘들어하는 아이들, 제가 요거 우리 아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헐렁한 것도 일단 불편하다고 느끼면 안 입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옷을 입을 때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옷이 오면은 그게 헐렁한 옷이든 딱 붙는 옷이든 일단 잡고서 엄마랑 같이 하나 둘 해서 늘리는 거예요. 늘린 다음에 한쪽 팔 올리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오 쑥쑥 잘 들어가네, 안 붙네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쪽 발도 늘려서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불편해하는 상황에 미리 좀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불편해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실행해보는 걸 하시면은 효과가 좋고요. 아까 우리 어머니 풍선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두렵다라고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아이가 소리가 터질 것 같은 풍선을 가져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 아이한테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풍선이네? 하면서 반갑게 풍선 엄마한테 줘봐 라고 하거나, 풍선 터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놓을까? 해서 엄마가 어떤 풍선 담는 상자를 마련해 놓는다든지, 어쨌든 풍선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놀라지 않으면서 좀 어머니가 피할 수 있는 다른 안전한 곳으로 그 풍선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놓는다? 뭐 첫 번째. 그 다음에 혹시라도 풍선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럼 터졌을 때 엄마가 굉장히 놀라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소리를 크게 질렀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놀랐지? 엄마가 말했었지. 엄마는 소리가 크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엄마가 소리가 크게 나와. 우리 딸이 더 놀랐겠네?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아이에게 보였다면, 왜 이거는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난 피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떤 대화로 이 아이를 안정시킬 건가? 그래서 나의 어떤 보험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부모님이 좀 더 구체화시켜 놓으면은
그 불안함을 다루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둘맘님, 또래 관계에서 너무 예민한 나머지 작은 부정적 행동에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예민함이 있어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부모님이 볼 때는 작은 지금 부정적 행동에도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고, 이게 2살, 3살, 4살 이럴 때도 친구들이 다가오면은 반응을 까칠하게 하거나 굉장히 거부를 표현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강화가 돼서 아이들이 더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소리에 예민하고 또 이런 아이들이 말투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또래 관계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또래 관계에서 예민하다 그러면 형제 관계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런 좀 불편함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을 거거든요. 또래 관계에서의 훈육을 부모님이 개입해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슷한 가정에서의 상황, 정말 없으면 비슷한 놀이터에서 부모님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부터 시작하면서 아이가 성공의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주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다. 근데 외동이에요. 그럼 집에서 동생이 내 공간에 들어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계속 지켜주는 거죠. 아이가 장난감 만들어 놓으면 치우지도 않고 항상 그 아이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면 얘가 별로 때도 안 부려. 그런 것들만 좀 예민하지만 지켜주면 우리 가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관에서도 그러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내 그 영역 안에 친구가 들어오지 않게끔 내가 설명을 해도 그 친구가 그걸 들어주냐는 거죠. 부모님처럼. 이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연습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부러 이 아이의 영역에 침범해서 연습하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화로 어느 정도 가능하면은 이 상황에서 원래는 기본이 뭔지, 항상 제가 훈육 수업에서도 강조하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기본이 뭔지, 원래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공간인데, 가족이고, 그리고 그러면 기관에서 같은 반이면 누구든 내 주변에 올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소리가 클 수도 있고 갑자기 누군가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합의점을 찾는 게 훈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민한 어떤 기질의 아이들은 부모님도 예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예민한 아이들이 막 다 울고 떼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지나면은 안 그러기도 하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대화가 잘 통해서 서로만 딱 규칙만 정하면 그대로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집안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서는 오히려 부모님이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밖에 나가면 다 이제 완전 할렘 간 거야. 밖에는 집은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집에만 있고 싶어지고, 점점 더 친구들은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집에서 너무 서로 우리들이 서로 예민하고 서로 좀 혼자 있는 거를 좀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